세계 정세예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매우 중대한 성격의 경고를 돌연 발신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제 관측통들을 놀라게 했고 그 어조는 전례 없이 엄정하고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번개 소리를 최대치로 키워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 듯하지만 진짜 비가 내리는지는 뒤에서 천천히 확인하자는 식의 연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 영향력이 큰 두 매체 플랫폼인 진루토 우대와 내시즈는 동시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퍼뜨렸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를 전쟁 직전의 최후 통첩이라고 불렀다는 표현도 뒤따랐고 곧바로 지역과 국제 언론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더는 암시나 부드러운 외교의 포장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위협의 뉘앙스를 띄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 매체들까지 이 흐름에 합류해 전쟁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동북아 외교 담론에서 오랫동안 거의 사라졌던 단어였던 만큼 분위기는 한층 민감해졌습니다. 베이징이 비타협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가운데 도쿄는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 앞에 놓인 형국입니다. 여러분, 중일 외교 관계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의 발언을 내놓은 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다카이치 사나이를 직접 겨냥하며 중국 고사인 시가인 숙불가인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풀면 이 일마저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참지 못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중국의 인내가 거의 바닥났다는 경고로 읽힐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의 발언은 감정적 반응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의 외교 전략 속에서 계산된 수순이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경계선을 그어놓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선이 넘어가면 전례 없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이어집니다. 도쿄에서 워싱턴까지 시선은 대만 해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흔들 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이 복잡해질수록 중국발 강력 경고나 최후 통첩 같은 문구는 낡은 녹음처럼 반복되는 장면을 쉽게 보게 됩니다. 지역 정세가 민감해지기만 하면 중국 관영 매체가 일제히 강경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포위와 준비, 즉각 행동 같은 표현이 쏟아지며 공기는 팽팽해집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점점 그것을 의례적 소음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일 같은 대본을 읽고도 스스로를 평화의 수호자라 부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선전과도 닮아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현장에서 남는 것은 폐허와 피난민뿐인 그 전쟁처럼 말입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 중국은 오래된 선전 기법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동맹국 언론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에 신뢰를 덧칠하는 방식입니다. 베이징은 한국 언론을 출처로 제시해 발언의 무게를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 자료를 대조하면 한국에서 그런 취지의 글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의 입을 빌려 압박을 만드는 수법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 국가가 도전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최후의 심각한 경고를 반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은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관찰됐고 냉전기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최후의 심각한 경고는 너무 유명해져 위키백과의 별도 항목으로도 회자됐고 당시 소련 언론은 이를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극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대만 해협은 국제 긴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군함과 항공기가 중국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주변에 자주 나타나자 베이징은 정형화된 문구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각한 경고를 보낸다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역설은 그 최후라는 말이 한 번도 진짜 끝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반복을 외교적 농담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냉전기에 중국을 상징하는 일종의 브랜드로까지 굳어졌습니다. 1958년부터 1964년까지 베이징이 내놓은 최후의 심각한 경고는 900회가 넘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중국 발언에 신뢰도를 두고 진지한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수백 번의 경고 뒤에도 구체적 군사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도 대규모 병력 이동도 작전 전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말의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이와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국경을 넘었고 그 결과는 도시의 잿더미와 전쟁 범죄 의혹 그리고 끝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역설적입니다. 어떤 곳은 말만 하고 어떤 곳은 말로 포장한 뒤 실제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소련에서는 중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모스크바의 카페에서 냉소가 터져나오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엄숙한 선언은 억지력 대신 풍자극의 소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음 경고가 언제 나올지까지 예측할 정도였습니다. 이 최후 경고의 습관은 사라진 듯 했지만 2022년 당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베이징은 외교 당국부터 관영 매체, 강경 선전 인사들까지 일제히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장은 펠로시의 전용기가 대만 영공에 들어오면 중국군이 격추할 권리가 있다고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로 치솟았고 국제사회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펠로시의 항공기는 안전하게 타이베이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차이잉원 총통과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무사히 떠났습니다. 단 한 발의 총탄도 발사되지 않았고 중국의 군사 행동도 없었습니다. 거친 말과 행동의 부재는 빠르게 드러났고 국제 억지보다는 국내 여론을 달래는 목적이 더 크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쏟아낸 명분의 포장지 역시 비슷합니다. 해방이라 쓰고 침략이라 읽히는 그 전쟁은 말의 포장지가 얼마나 얇은지 국제사회에 이미 반복 학습을 시켜버렸습니다.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한 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른바 소분홍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라이브 방송에 몰려들었습니다. 맥주는 이미 열렸고 간식이 준비됐고 카메라는 켜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중국군의 실제 행동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의 비행기는 평온하게 착륙했고 중국 당국의 반응은 바다를 향한 몇 차례의 포격 사격에 그쳤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면 아마도 물고기 떼가 먼저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후 경고는 현장 억지보다 미디어 억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과정을 보며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위협에서 반응까지가 마치 오래된 대본을 새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한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게임처럼 중계하고 지도 위에 선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모스크바의 침략 서사도 결국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현실은 화면 밖에 있고 그 대가는 늘 민간인이 치릅니다. 중국은 또 다른 익숙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본의 존망 위협으로 보겠다고 말한 데 반발하며 더러운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는 충격적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행동과 결합되지 않으면서 국제 여론은 또다시 익숙한 스타일을 떠올렸습니다. 말의 칼날은 번쩍이지만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장면은 드물다는 인상입니다. 도쿄도 이제 이런 반응에 놀라지 않는 듯합니다. 말로만 오는 보복이 너무 많이 반복됐고 구체적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발언이 주로 베이징의 국내 관객을 겨냥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책 결정자들 눈에는 이는 실력 과시라기보다 강경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 즉 체면 관리의 성격이 더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는 것도 체면의 전쟁입니다. 잃어버린 군사적 현실을 선전으로 메우려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비극적인 체면의 덫입니다.
거친 말의 연속 뒤에 중국은 갑자기 이른바 부드러운 보복이라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공식 여행 경보를 낸 것입니다. 표면상 부드럽지만 중국 내 여론의 의심과 경계심을 심어 파급을 만들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방향이 정해진 정보가 쉽게 감정을 흔드는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타격은 항공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항 당국이 일본행 항공편을 1900회 이상 줄였고 이는 양국 간 항공 수송 능력의 약 40%에 해당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항공과 관광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점에 군사동원 없이도 경제의 출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미사일 대신 항공권이 찢기는 소리가 들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더 큰 피해를 본 쪽은 중국 항공사들이었습니다. 일본의 ANA 같은 항공사는 북미나 동남아 같은 수익성 높은 노선으로 돌릴 여지가 있지만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광 노선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며칠 사이 50만 장에 가까운 항공권이 취소되며 수십억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노선 중심의 중국 여행사들도 팬데믹 기간 3년을 버틴 뒤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없으면 일본 관광은 무너진다라는 확신이 여전히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의 정점 대비 260만 명 이상 감소했음에도 일본은 해외 방문객 3,687만 명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9년의 기록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해외 관광객이 쓴 돈도 크게 늘어 8조 엔을 넘겼고 2019년의 수치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서구 관광객이었습니다. 지출이 크고 체류가 길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단체 관광이 줄어도 일본은 강하게 회복했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습니다. 베이징의 관광 압박은 일본을 약화시키기보다 유럽과 동남아 관광객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해외 관광객은 과도한 혼잡과 소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일본에서 더 조용하고 더 나은 체험, 더 완결된 서비스, 끝없는 줄서기에서의 해방을 느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세계 관광 지도에서 점수를 쌓았습니다. 반대로 베이징은 경제와 체면에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결국 자국 기업과 시민에게 비용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크렘린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미래까지 잠식했고 젊은 세대의 삶을 동원과 제재 속에 저당 잡아버렸습니다. 중국은 관광과 항공을 넘어 문화 영역으로도 보복을 확장했습니다. 문화는 원래 국경을 넘어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베이징은 더 이상 이를 순수한 예술의 장으로만 보지 않는 듯합니다. 도쿄와의 긴장이 높아지자 일본 예술인들이 간접 표적이 됐습니다. J-팝의 상징 하마사키 아유미는 상하이 공연이 불과 하루 전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취소됐고 다른 일본 아티스트는 공연 도중 전기가 끊기며 무대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비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외교적 뺨 때리기처럼 읽혔습니다. 일본 예술인들은 격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보증금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함과 침착함은 오히려 일본 문화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반면 중국 내 행사 주최사들은 신뢰와 돈을 잃었고 관객들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하마사키 아유미가 텅 빈 경기장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관객도 조명도 환호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노래를 끝까지 불렀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무대를 지켰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소란보다 품격으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전쟁 선전이 아무리 요란해도 실제로 남는 것은 기록과 책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폐허를 보며도 침략을 영광이라 외치는 러시아의 서사는 결국 역사 앞에서 공허한 음성 파일로 남을 뿐입니다. 문화 영역을 넘어 중국의 부드러운 반응은 금융시장으로도 번져 보입니다. 일본 예술인 무대를 끄는 듯한 행위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정치가 언제든 민간 계약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더 분명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사건 하나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 법치의 기반은 얇아집니다. 그 얇아진 기반 위에서 자본은 머뭇거리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정치가 상업을 잠식하는 사례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거론됩니다. 안전 우려를 이유로 닫았다가 몇 달 뒤 풀었다가 다시 닫는 식의 변화가 반복됐습니다. 스위치를 감정처럼 켰다 껐다 하는 구조는 기업이 안정적 경계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중국 시장이 막힌 기간에도 수산물 수출에서 12년 연속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언급됩니다. 반면 실제 피해는 중국 내부에서 커졌습니다. 다툼의 수산물 가공 공장, 납품 계약이 꼬인 수입업체, 냉동 제품 생계에 걸린 수천 가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쿄를 때린다고 휘두른 몽둥이가 자국 지방 경제를 가격한 셈입니다. 정치가 깊게 개입할수록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따뜻한 방에 있지만 얼어붙은 참호에 서는 사람은 늘 평범한 병사와 민간인입니다. 일본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출구를 찾는 동안 중국은 실업 증가, 공장 폐쇄, 국내 공급망의 단절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징적 타격은 목표를 빗나가 자국 경제를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이징의 분노가 커질 때마다 세계는 경고와 제재라는 언어 폭풍에 휘말립니다. 그러나 그 어조는 평등한 협상자라기보다 고대의 조정이 주변을 훈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 뿌리에는 스스로를 천조로, 주변을 복속의 대상으로 보는 역사적 사고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기본 원리로 삼는 시대에 위아래 질서의 언어는 더 어색해집니다. 이 관점에서는 작은 나라의 반응이나 다른 의견이 정상적 외교가 아니라 불경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대화라기보다 교훈, 협상이라기보다 훈계로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두려워 고개를 숙이기보다 그 소음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무리 천둥처럼 울려도 실제로 판을 바꾸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대로 행동이 따라버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세계가 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침략을 합리화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한 증거와 함께 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1793년 영국이 외교 사절단을 베이징으로 보내 기술 성과와 경제 협력을 제안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작은 의례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청왕조 앞에서 3개 구고두의 예를 거부하자 체면을 중시한 조정은 산업화의 기회를 거절했고 그 결과 중국은 한 세기 넘게 뒤처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체면이 국익보다 앞서면 패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21세기에 들어서도 그 교훈이 완전히 새겨졌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랑 외교의 거친 언어, 최후 경고의 반복은 이제 예전만큼의 위압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계는 반박 대신 조용히 채널을 바꿉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대외 메시지라기보다 국내 관객을 향한 정치극이라는 점을 봅니다. 베이징은 국민에게 우리가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적 손실, 기업의 고통, 사회 안정의 비용까지 감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권력은 대외 외교의 실력보다 내부 통제의 촘촘함에서 유지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술인과 기업과 시민의 발언이 통제될수록
그것은 자신감의 표지라기보다 불안의 신호로 읽힙니다. 진정 강한 국가는 위협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자주의와 규범의 시대에 천자와 제후의 모델은 점점 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것은 낡은 제국의 포장지가 아니라 공정한 대화의 자세입니다. 베이징이 상징적 존엄을 실질 협력 위에 계속 올려놓는다면 글로벌 게임에서 밀려나는 일은 경고가 아니라 매일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보여주듯 시대착오적 야망은 세계의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미래를 깎아내릴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예보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예보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